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소설을 함께 읽어볼 차례입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이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아니냐? 어릴 때 한 번쯤 읽어본 동화책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걸리버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가 소인국 거인국으로 상상 속 여행을 떠나는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인간 사회에 대한 풍자,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빗댄 그 인간성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는 꽤 진지한 책입니다. 우리가 걸리버 여행기가 동화로만 알려지게 된 것은 당시 그 내용 때문에 검열도 받았고 판금도 됐고 그래가지고 주로 1부와 2부만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역설적이게도 1부와 2부만으로도 크게 사람들에게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히트를 쳤기 때문에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부와 4부가 덜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화로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가 있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걸리버 여행기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그런 의미와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3부와 4부를 모두 읽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그래야 이 소설, 이 작품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는 대단히 진지하고 심각한 소설이며 인간성 자체 그리고 인간 사회를 한껏 풍자하고 비웃은 그런 풍자 소설입니다. 1726년에 출간했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데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와 거의 동시대 작품입니다. 즉, 두 소설가 모두 유럽 전체가 르네상스 대항해 시대를 거치면서 지구촌 변방에서 지구촌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던 시기의 작가이며 그것도 같은 나라의 작가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그냥 한마디로 지칭한다면은 계몽주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지나는 길에 계몽주의가 무엇인지 정말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주의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발견에서 비롯되어 인간의 인간다움은 바로 이성에 있다라고 주장한 사유라는 것은 이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이성의 빛, 반짝이는 그 빛을 발견하고 그에 열광한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불은 바로 그 밝은 반짝이는 빛을 내는 불입니다. 요리나 난방을 해주는 그런 뜨거운 불도 아니고 성적인 불도 아닙니다. 차가운 빛을 내는 이성의 불, 바로 그것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불입니다. 그래서 유럽 17세기부터 19세기를 프로메테우스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계몽주의 시대란 그렇게 새로이 발견한 불로 세상 구석구석을 밝게 비추자라는 주장이 힘을 발했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은 대개 사회학적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을 누구나 품었던 것이지요. 인간이 그런 빛나는 이성을 지니고 있다면 그 이성을 일깨워라. 그리고 그 일깨운 빛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자. 아주 간략하게 줄여 말한다면 이게 바로 계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에 백과사전이 나오고 신문이 발행되어 널리 읽힌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용어를 쓴다면 지식의 대중화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데니얼 디포와 조나단 스위프트는
둘 다 계몽주의 시대에 태어나 활약한 영국인입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고 둘 다 영국인이면서 둘은 안전이 다릅니다.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데니얼 디포는 로빈son 크루소라는 작품을 통하여 당시 영국인의 보편적인 인식을 완벽하게 작품 속에 구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나선 스위프트는 힘껏 냉소적으로 그 세상을 비웃고 비판하고 풍자합니다. 심지어 인간이라는 동물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추악한 존재로 묘사하기까지 합니다. 전자가 인간됨에 대한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면, 특히 유럽인으로서, 영국인으로서 자부심에 가득 차 있었다면은 그런 인간 전체를 향하여 조나선 스위프트는 한껏 냉소적인 눈길을 던집니다. 마치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한껏 자유를 예찬한 라블레와 여전히 중재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세르반테스의 대립을 두 사람에게서 다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조나선 스위프트는 라블레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실은 라블레가 중세사월을 한껏 비웃기 위해 사용한 풍자에 매혹된 것이지요. 게다가 그는 걸리버 여행기 출간 7년 전에 나온 로빈son 크루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가 기행문학 형식의 걸리버 여행기를 쓰게 된 것은 사실은 로빈son 크루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위프트는 왜 디포처럼 계몽주의 사회에 열광하지 못하고 그 시대를 냉정하게 비판하는 풍자적인 소설을 쓰게 된 걸까요? 라블레를 좋아했으며 디포의 영향을 받은 그가 그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작품을 쓰게 된 그런 이중성을 지니게 된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보려면 스위프트의 전기를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 출생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일랜드인이냐? 아닙니다. 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부모는 영국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영국인일까요? 아니면 아일랜드인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는 영국인이면서 동시에 아일랜드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국으로 그는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다가 정치가들의 견제로 아일랜드로 낙향합니다. 아일랜드로 낙향한 후에 그는 더블린에 있는 성 패트릭, 성 패트릭 성당의 사제장의 일을 맡습니다. 성 패트릭 성당은 더블린에 있는 성당이지만 가톨릭 성당이 아니라 성공의 성당이었습니다. 아일랜드 주민 대부분은 가톨릭이었으니까 그는 종교적으로는 영국인으로서 아일랜드에 살게 되었던 셈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빼놓으면 안 되겠네요. 당시 아일랜드는 약 300년 이상 잉글랜드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고 내내 독립의 기운이 강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반 잉글랜드적 혹은 반 영국적인 그런 정서가 강하게 흐르는 곳, 그것이 아일랜드입니다. 스위프트는 영국인이고 성공의 사제였지만 아일랜드인으로 애국자 호칭을 받았습니다. 묘한 역설이지요. 평생 아일랜드의 독립을 옹호하고 영국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걸리버 여행기는 단순히 18세기 영국이 쓴 소설이 아니라 영국의 식민 정책을 앞장서서 비난하고 비판한 그런 영국인의 입장에서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영국 자체를 그리고 영국인을 저주하다시피 한 아일랜드인 편에서 쓴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이 우리가 이제 동화로 알려져 있는 걸리버 여행기의 내용, 그다음에 그 의미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걸리버 여행기를
단순히 읽으면 여행기를 죄송합니다. 다시 읽으면 단순한 신기한 나라 여행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소인국 이야기부터 살펴볼까요? 작품 속의 소인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상한 소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로 인간들 자체이고 소인국 나라는 인간 사회 그 자체입니다. 주인공 걸리버는 소인국에 도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거인이 되지요. 말하자면 거인이 되어서 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큰 눈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본 그런 패러디로 풍자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 보다 크고 높아진 눈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천하 보이죠. 그들의 그 파벌 싸움, 전쟁을 일으키게 된 이유, 소인들이 더없이 중요시하다고 목매다는 그런 모든 일들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사소한 일이라는 것, 그게 거인이 된 걸리바의 눈에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세상사를 좀 큰 눈으로 의연하게 바라보려면 가끔 높은 곳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소인국 이야기는 걸리버 자신이 그런 큰 눈으로 인간 사회를 바라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인국 이야기는 반대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소인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풍자보다는 덜 가혹하지만 거인국 여행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한 존재인가를 스위프트는 아주 가차없이 풍자하고 있습니다. 소인국에서는 인간들을 큰 눈으로 관찰하면서 그 사소함을 풍자한다면 거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아진 그러나 섬세해진 그런 눈으로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던 그런 인간의 추한 면을 풍자하고 폭로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 그게 거인국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인국에서 풍자의 대상이 된 것은 소인국과는 달리 실은 실은 거인이 된 걸리버 자신입니다. 소인국의 걸리버는 높아진 눈으로 인간 사회를 관찰합니다. 그러나 대인국의 걸리버는 섬세해진 눈으로 인간 자체를 관찰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바로 걸리버 자신,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혹은 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은 소인국, 거인국 여행도 단순한 신기한 나라 여행이 아니라 대단히 풍자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부와 2부에서 소인국과 거인국 여행을 마친 걸리브는 3부에서는 하늘을 나는 섬 라퓨타로 여행을 합니다. 라퓨타 여행은 과학의 발전에 열광해 있는 당대 풍습에 대한 경종을 울립니다. 물론 과학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과학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인간들을 지배하는 압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그거에 대한 비판이며 식민주의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의 산물들이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비판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어서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부가 나옵니다. 휘놈의 나라는 정말로 우리를 압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이성에 대한 자부심으로 들떠있던 당시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참아내기 어려웠던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온당한 이성과 덕성을 지닌 말들의 사이가 야후, 말들의 언어로 바로 인간을 지칭한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야후를 대비시키면서 인간이라는 동물을 지구상에서 가장 추악한 동물로 그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우리들이 잘 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는 바로 이 작품에서 따온 그런 명칭입니다. 약간 우스개 삼아서 그 사용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휴이넘이라고 하는 것은 말들의 울음소리를 뜻하는 의성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나라를 이힝의 나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요. 히힝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면 아마 휴이넘이라는 그곳의 그 말들을 아마 이미 경멸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걸리버를 보고 아내가 반가워서 껴안고 입을 맞추자 걸리버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는 대목, 거기서 포복절도하기는커녕 깊은 쓰라림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가 역겨운 동물과 너무 오래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절해버렸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굉장히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물론 스위프트는 인간성 자체에 대한 완전한 절망과 불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런 표현을 한 건 아닙니다. 그 자신도 영국 사회를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희망에서 이 여행기를 쓴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프트가 비판하고 풍자한 건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추한 짓과 악행, 바로 그것이 그의 비판의 대상, 풍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이 되진 않습니다. 걸리버 여행글을 읽으면서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당대의 온갖 악행과 추한 짓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제게는 읽혔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마치 지금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악행과 추행이 혹시 18세기 유럽으로부터 유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제가 앞의 대목에서 깊은 쓰라림을 맛본 것은 우리에게 혹시 그 추한 냄새에 이미 길들어져서 조금도 역겨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한 냄새를 맡고서 그에 격렬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감수성 자체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서운 것은 악행 자체라기보다는 악행에 익숙해지고 그에 길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행에 익숙해지고 길든 그런 사회에서 악당들은 마음 놓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감동적인 이유를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풍자의 대상이 외부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도 향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 작품이 지닌 매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건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걸리버는 당시의 유럽 사회, 영국 사회를 풍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까지도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작품을 읽어보면 특히 2부 거인국 이야기와 4부 휴이넘의 나라 이야기에서 풍자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걸리버 자신입니다. 그때 그 풍자의 눈길, 그 날카로운 눈길은 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즉 걸리버라는 인간 자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게 만드는 작품. 그런 작품은 분명히 좋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덧붙일 필요가 없겠지요.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